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이 된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외롭게 끝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름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정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30년 넘게 광고 디자이너로 일하며 나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광고계에서는 꽤 알아주는 실력자였죠. 대형 프로젝트도 많이 맡았고 후배들도 많이 키워냈습니다. 월급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경력이 쌓이면서 월 38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받았으니까요. 그 돈으로 세 아이를 모두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서너 살 적은 65살인데 건강이 좋지 않아 일찍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생계는 제가 전적으로 책임졌죠. 첫째 아들 승민이는 지금 42이고 둘째 딸 지은이는 40살입니다. 막내 아들 재혁이는 38살이 됐네요. 모두 결혼해서 제 손주만 5입니다. 손녀 2, 손자 3이요. 다들 바쁘게 살아서 명절에나 얼굴 보는 사이가 됐지만 그래도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던 시절에는 제법 넓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32평형 아파트였는데 아이들 셋 키우기에 딱 적당했죠. 세 아이 모두 대학은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저축도 열심히 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아내와 함께 조용히 살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18평 아파트였죠. 퇴직금 2억 1천만 원 중 1억 3천만 원은 그 집을 마련하는 데 썼습니다. 나머지는 아이들 결혼 자금으로 조금씩 나눠주고 생활비로 사용했죠. 회사 다닐 때는 몰랐는데 은퇴하고 나니 제 노후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98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딱히 큰 질병은 없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고혈압약 먹고 관절 치료도 받다 보니 매달 의료비로만 8만 원 정도 나갔죠. 아내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서 약값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둘이 함께 있으니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62이 되던 해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쓰러진 거죠. 뇌출혈이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입원비에 재활치료비까지 더해져서 매달 120만 원 이상이 들었죠. 연금만으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셋이서 돌아가며 병원비를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첫째 승민이는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월급이 320만 원 정도였습니다. 둘째 지은이는 약사로 월 380만 원을 벌었고 막내 재혁이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수입이 들쑥날쑥했습니다. 세 아이 모두 자기 가정이 있으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처음 6개월 정도는 각자 월 25만 원씩 보태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첫째 아들이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할 위기에 처했다며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둘째 딸은 자기 아이가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면서 금액을 1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막내는 일이 잘 안 풀린다며 아예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셋 모두 연락도 뜸해지고 지원도 끊겼습니다. 명절에 인사차 오는 것도 점점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작은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63살의 나이에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했습니다. 24시간 격일제로 일했는데 월급은 19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도 연금 98만 원과 합치니 아내 병원비와 생활비를 겨우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아내를 위해 참았습니다. 도연 씨 그만두세요. 아내는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나이에 무슨 경비일이에요. 괜찮아 배 여사 난 아직 건강해. 아이들한테 더 도와달라고 해봐요. 그래 다음에 얘기해 볼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키웠던 자식들이 저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렇게 3년을 일했을 무렵 저도 건강에 적신호가 왔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진 거죠.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현기증이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제 나이에 24시간 경비 일을 하는 건 무리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마트에서 카트 정리하는 일을 시작했죠. 주 25시간 일하고 월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체력적으로는 경비 일보다 나았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줄어들자 생활이 더 빠듯해졌습니다.
결국 저희가 살던 18평 아파트를 팔고 좀 더 작은 13평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차액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죠. 아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았지만 회복이 더뎠고 결국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66살이 되던 해 겨울 아내는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 새 아이들이 모두 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그 분위기는 너무 냉랭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첫째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계획이세요? 저는 그저 지금처럼 살 거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셋이서 서로 눈치만 보더니 첫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에 같이 사시는 건 어떠세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제 처지를 생각해 준다는 생각에요. 하지만 그 따뜻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대신 아버지 집을 팔아서 저희 집 대출금 좀 갚고 나머지로 생활비에 보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제 집을 팔아서 자기 빚을 갚자는 말이었으니까요. 둘째 지은 이도 비슷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 근처로 오세요. 그럼 내 집은? 파시면 되죠. 그 돈은? 아버지 용돈으로 쓰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어머니 병원비로 많이 썼으니 좀 보태주세요. 막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세요. 그럼 남은 돈은? 제가 사업 시작하는데 좀 보태주시면 나중에 갚을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장례식 이후 아이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제가 집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셋 모두 서운해했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내도 없고 자식들도 등을 돌린 상황에서 빌라에 홀로 살게 됐죠. 마트 일은 계속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카트를 밀고 다니는 일이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67살이 되자 그마저도 그만두게 됐습니다. 이제 수입은 국민연금 98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더니 3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월 128만 원으로 빠듯하게 생활했죠. 은퇴 후 20년이 지나니 모아둔 돈도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병원비로 거의 다 써버린 탓이었죠. 그래도 지금 사는 빌라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이니까요. 가끔 옛 직장 동료들과 만나 식사를 하면서 위안을 얻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건강이 나빠져 만남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집에서 TV만 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식사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았습니다. 라면이나 간단한 반찬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 영양 상태가 나빠졌고 체중도 많이 줄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제 소식을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명절에도 연락이 없었고 이웃들과도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졌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 넘어진 거죠. 다행히 휴대폰이 가까이 있어서 119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는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당뇨가 있었는데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상태가 많이 나빠졌다고 하더군요. 이번 사흘째 되는 날 병원에서 제 자식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제 지갑에서 가족 연락처를 찾아냈던 거죠. 놀랍게도 세 자식 모두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들의 방문이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됐죠. 아버지 이제 혼자 살기 힘드시니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첫째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양원이라니 난 아직 내 일은 스스로 할 수 있어. 아버지 이번에 쓰러지신 것만 봐도 혼자 생활하기 힘드신 거잖아요. 그래도 내 집에서 살고 싶다. 그럼 누가 아버지 돌봐드릴 건데요? 난 아직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야.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결국 그들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팔아서 요양원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저희가 나눠 갖는 게 현실적이에요. 그래요, 아버지. 막내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스스로 돌보실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집을 꼭 붙들고 계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들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제 자식들이 원하는 건 제 재산뿐이었던 겁니다. 모두 나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집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지킬 거야. 아버지, 더 이상 볼 일 없으니 그냥 가. 그들은 결국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다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일주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너무 적막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된 느낌이었죠. 그래도 의사 선생님의 조언대로 식사 관리와 약 복용을 철저히 했습니다. 퇴원 후 읍사무소에 찾아가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다행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더군요. 일주일에 2번 도우미가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반찬 배달 서비스도 신청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하루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봤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특히 최 씨 할아버지와 친해졌는데 그분도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처지였습니다. 김 선생 우리끼리 의지하며 살자고. 그의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노인들과 함께 취미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탁구도 치고 바둑도 두면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았죠. 지역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미술 교실에도 참여했습니다. 평생 디자이너로 살았던 제 경험을 살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였는데 점점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 갔거든요. 복지관 선생님이 제 그림을 보더니 재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노인 미술 전시회에 출품해보라고 권유했죠. 처음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서 3점의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한 작품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제 능력을 인정받은 느낌이었죠. 그 후 저는 더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캔버스 앞에 앉아 붓을 들면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박씨 할머니는 저와 비슷하게 자식들에게 상처받은 분이었습니다. 김 선생 우리가 자식 때문에 인생 망칠 순 없잖아요. 그녀의 말에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제 건강 상태도 많이 좋아졌고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첫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어색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잘 지낸다. 저희가 요새 좀 바빠서 연락 못 드렸네요. 괜찮다 너희도 각자 살기 바쁠 테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혹시 요즘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저는 그제야 그가 무슨 의도로 전화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없다 난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어.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실려 가시던데. 이젠 건강관리 잘하고 있어 신경 쓰지 마. 아버지 요양원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역시 나였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난 내 집에서 살 거야. 하지만 아버지. 더 할 말 없으면 끊을게. 그렇게 통화는 끝났습니다.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세 자식이 번갈아가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모두 요양원 얘기를 꺼냈고 집을 팔자는 제안을 했죠. 저는 매번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 자식이 함께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지만 저는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첫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공증인을 모시고 왔는데 아버지 재산 문제를 정리했으면 해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 나이도 많으시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둘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저희 이름으로 미리 이전해 두려고요.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내가 죽기도 전에 내 집을 가져가겠다는 거야? 아버지 그게 아니라. 그만 듣겠다 모두 나가. 아버지 진정하시고. 당장 나가.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이 집을 나갔고 그날 이후 완전히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 삶에 더 충실하기로 마음먹었죠. 복지관에서 만난 노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그림 그리기에 더 몰두했습니다. 그러던 중 복지관 미술 선생님이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김 선생님 노인 미술 강사로 활동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서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주 이틀 복지관에서 초보자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죠. 시급은 최저임금인 9,860원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값진 건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저와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치면서 저도 함께 치유되는 느낌이었죠. 김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에 새로운 즐거움이 생겼어요. 한 할머니가 그런 말을 해주셨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주 이틀 강사 활동을 하면서 월 4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연금 98만 원과 기초연금 30만 원에 강사료 40만 원까지 더해져 매달 168만 원으로 생활하니 이전보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노인 미술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르치는 반 학생들과 함께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제 작품 중 하나가 대상을 받았고 지역 신문에도 소개됐습니다. 68세 김도연 씨 인생 2막을 그림으로 열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그 기사를 본 몇몇 동네 사람들이 저에게 개인 레슨을 부탁해 왔습니다. 저는 주말에 시간을 내서 몇 명의 학생을 더 가르치기 시작했고 수입도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렇게 68살의 나이에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부족함 없이 지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김 선생님 혹시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겠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한번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주 모여서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나누는 시간이었죠. 처음엔 쓸 내용이 없을 것 같았지만 펜을 들고 나니 이야기가 술술 나왔습니다. 제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디자이너로 살아온 세월 그리고 은퇴 후의 삶까지. 특히 자식들에게 상처받은 이야기를 쓰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치유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자서전 쓰기 모임에 참여한 다른 노인들도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면서 더 가까워졌죠. 그렇게 3개월간의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이 끝나고 각자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비록 몇 권 안 되는 작은 책이었지만 제 인생을 되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자서전 발표회가 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었습니다. 김 선생님 이야기가 제 남편과 너무 비슷해요. 저도 자식들에게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들의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혼자만의 아픔이 아니었던 거죠. 그 후 저는 더 적극적으로 복지관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노인 합창단에도 가입했고 시니어 자원봉사단에도 들어갔습니다. 봉사단에서는 저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노인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러 가기도 하고 말벗이 되어드리기도 했죠. 남을 돕는 일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제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해주었거든요. 제 자식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인사 전화 한 통 없었죠. 처음엔 서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마저도 무뎌졌습니다. 오히려 새로 만난 친구들과 제자들이 제 가족이 되었습니다. 복지관 미술반 학생들이 스승의 날에 찾아와 카네이션을 달아주었을 때 정말 감동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그들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거든요.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68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활기차게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가끔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아내 생각이 날 때면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다른 즐거움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첫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내고 있다.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순간 의아했습니다. 그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왜? 무슨 일 있니? 아니요, 그냥 아버지 보고 싶어서요. 의심이 들었지만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첫째 아들 집에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자식들 셋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어색한 인사가 오갔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들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혼자 사시는 거 힘드시지 않으세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난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아.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첫째가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계실 때 저희가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요. 둘째 딸도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막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희 좀 용서해 주세요.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이러는 거니? 첫째가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아버지 자서전이 복지관에서 발표되고 지역 신문에 실린 걸 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강사로 활동하시는 모습도요. 저희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자식들은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에 담아둔 상처가 쉽게 치유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가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난 여러분이 내 재산만 바라보는 것 같아 많이 실망했었다.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여러분은 내 자식들이니까. 완전한 용서까지는 아니었지만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그날 이후 자식들과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